순천향대학 서울병원의 고도비만센터 김상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도비만 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교수님과 함께 비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비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궁금증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TBS FM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수님 모셨으니까요. 비만.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의 기준이 뭘까요? 저도 혹시 비만일까요? 아직 몸은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이게 속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네. 아주 좋아 보이시는 것 같고요. 네. 비만은 사실은 이제 정의로만 따지면 우리 몸에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 우리가 이제 보통 비만이라고 그러면 너 키, 몸무게 이런 거 따져봐서 뭐 이제 비만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정의에 따르면은 체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걸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뭐 서로 질문할 때 너 혹시 체지방률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렇죠.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도구 자체도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그 기준되는 체지방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전 국민을 상대로 비만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체지방률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체지방률을 가장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체질량 지수라는 겁니다. 체질량 지수요? 예.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은 몸무게를 키 곱하기 키로 나눈 숫자이고 그 숫자가 체지방률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비만의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키랑 몸무게는 대부분 다들 아시고 측정하기가 쉬우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비만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거를 5단위로 끊어서 25에서 30 사이를 1단계 비만, 30에서 35 사이를 2단계 비만, 35 이상을 3단계 비만, 고도 비만, 병적 비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5, 30, 35 이게 사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대체로 본인 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 같은 경우 160cm에 80kg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BMI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어가는 정도가 될 거고요. 160cm에 90kg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체질량 지수가 35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cm에 한 70kg 가까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체질량 지수가 25 정도 넘어가니까 남성들도 비슷하게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은 본인이 대충 뭐 몇 단계 비만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좀 그 관심이 많아서 이 체질량 지수가 그 BMI 맞습니다. BMI인데 제가 25.5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1단계 비만이 맞는 거죠, 교수님? 맞습니다. 키와 체중을 봤을 때는 1단계 비만이 맞긴 하지만 실제로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비만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비만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뭐 이제 인바디 같은 그런 검사들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인바디라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뭐 체성분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거를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뭐 저항값을 구해서 이제 결국에 몸에 지방이 얼만큼 있고 근육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수분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미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들이 잘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마다의 차이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재는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뭐 금식을 좀 많이 하고 했는지 아니면 뭘 먹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측정 값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측정을 할 때 뭐 혹시라도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밤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한다든지 이렇게 뭐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식사를 하고 나서도 또 달라지고 너무 이게 그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인바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본인의 몸 상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재면은 공복에 이제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본인이 이것들을 결국에는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 값들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정 시간을 본인이 정해서 그 비슷한 몸 상태로 맞춰서 그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상태로 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또 요즘에 보면은 그 현대인들이 저체중, 그러니까 좀 마른 몸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마른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저체중인데 또 화면에서 보면 또 너무 예쁘고 멋지게 나오니까 그런 몸을 지향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또 아니죠, 교수님? 당연히 그렇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체중과 더불어서 근육량을 잘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연예인 하시는 분들 제가 연예인분들 본 적이 잘 없습니다만 이제 정말 마르시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을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또 마른 비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 그렇죠. 왜냐하면 근육량이 없고 뭘 이제 식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체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식단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근육량은 떨어져 있고 실제로 체지방률은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좋은 식단을 유지하고 건강한 운동이라든지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건강에는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소개를 해주실 때 그 고도 비만 수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비만도 수술이 가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우리나라 6.25 전쟁 할 무렵부터 시작했거든요. 1952년부터 했다고 되어 있고.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막 이제 그런 시절에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그 당시에 호황이 생기니까 이제 체중이 늘어난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비만을 어떻게 하면은 좋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술까지도 도달해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은 꼭 치료하여야 할 질병이다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미 30년 넘게부터 비만은 매우 치료가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수술적 치료도 1990년대부터 아주 성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년에 수십만 건 이상의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과비만, 과체중은 뭐 여러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마른 비만도 혹시 뭐 수술적 치료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비만 치료의 옵션 중에 수술이 있는 것이긴 한데요. 수술 치료의 적응증, 수술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체질량 지수가 35가 넘어가는 3단계 비만인 환자 혹은 체질량 지수가 32단계 비만을 이면서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수술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제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비만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사실 비만 치료의 핵심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예. 좋은 생활 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정확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적 치료보다는 이제 뭐 식단 관리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좀 해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비만 수술, 사실 저는 비만에도 수술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물론 들어보기는 했어요. 뭐 이제 뭐 지방분해, 뭐 이런 거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뭐 이 외에도 다른 종류들이 있나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수술 치료는 위장관의 모양을 바꾸고 혹은 위장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바꾸는 일인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에 음식물이 담겼다가 그 위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네. 위는 우리 몸의 밥그릇이자 믹서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오. 그 위의 크기를 매우 작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의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하나고요. 위를 작게 만들어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소장이 우리 몸에서 6에서 8m 정도의 길이인데요. 예. 그럼 소장의 역할은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분의 90% 이상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 6에서 8m의 길이를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게 흡수가 되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대사 수술의 또 하나의 기전은 그 소장의 길이를 우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장을 조금 짧게 만듦으로써 네. 흡수되는 양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체중 감량 효과라든지 당 조절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지방 분해, 뭐 지방 흡입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을 흡수하는 일이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만 대사 수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결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흡입술은 어떻게 보면 미용 측면에서 겉에 있는 지방을 좀 이렇게 빼내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비만 대사 수술은 위의 모양을 작게 만들고 소장을 우회함으로써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체중 감량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위가 밥그릇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밥그릇도 작게 만들고 그리고 영양분이 몸에 덜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비만 수술의 핵심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 비만 수술의 안정성 혹시 아니면은 뭐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수술 중에 뭐 부작용,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없는데요. 그렇죠.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만 수술의 역사는 이미 50년 이상 유지가 된 상황이고 아주 유행하고 성행하고 한지는 이제 이미 서양 쪽에서는 1990년대, 80년대부터는 계속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라 사실은 안전성은 매우 잘 확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외과 수술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담낭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담낭절제술?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이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인데 그 위험도는 이 비만대사 수술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만대사 수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담낭절제술과 위험도가 비슷할 견줄 정도로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비만, 사실 합병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당뇨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당뇨는 합병증이 정말 많아서 뭐 위험한 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비만도 합병증이 많이 있을까요? 네, 그 당뇨 지금 말씀하신 그 당뇨 그 중에서 2형 당뇨는 비만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당뇨를 치료하고 있는 내분비 내과 의사들도 네. 예전에는 이제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을 뭘 쓸까 이런 걸 고민하고 어떤 약이 뭐보다 더 좋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시대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러면 당뇨를 일으키게 한 원인은 네. 비만인데 네. 비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제 치료의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이제 당뇨가 경하게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 체중 조절을 하고 살을 빼도록 만들고 뭐 운동이라든지 식습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더 이제 치료의 1순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만은 이제 합병증 비만 관련한 합병증 이제 질문을 주셔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비만 자체가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많은 동반 질환이 있는데요. 당뇨를 예를 들었으니까 당뇨가 대표적이고 네. 고혈압이라든지 이상 지질 혈증이라든지 네. 위식도 역류염, 수면 무호흡증, 여성 같은 경우는 다낭성 난소, 예. 불임, 예.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뭐 발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암까지도 발생률을 올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비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비만이 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5342님이 나이가 드니 아랫배가 자꾸 살이 쪄서 바지가 안 맞아요. 그런데 뱃살만 쪄요. 이거는 음식 조절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성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비만이 문제되는 연령대가 남성 같은 경우는 20, 30대 청년들이고요. 딱 제 나이대네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 60대부터 이제 비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여성들은 이제 50대가 되면은 폐경을 하게 되고 호르몬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네. 그 비만의 어떤 그 형태가 남성형 비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임기 여성일 때는 그때 살이 찌면은 주로 이제 뭐 엉덩이가 커진다든지 허벅지가 두꺼워진다든지 이제 아기를 낳기 좋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되는데요.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비만의 형태가 남성처럼 바뀌면서 팔다리 가늘어지고 엉덩이도 작아지는 대신에 허벅지도 가늘어지는데 뱃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중심성 비만,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만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병에 아주 큰 위험 인자로 작용하지만 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들도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위험 인자가 돼서 몸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허리둘레가 뭐 많이 좀 두껍다. 이런 분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뭐 뇌혈관 질환 혹은 사망률까지도 높이는데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뱃살만 찌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결국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을 이제 좋게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하나는 건강한 식단, 두 번째는 이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5342님께 뭐 좀 적절한 대답이 됐길 바라고요. 강지연은 오늘 없죠. 네, 이민준의 9595쇼 오늘 수요일 낭만 닥터스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도비만센터의 김상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또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동동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비만인 듯한데 현재 키는 175cm에 몸무게는 84kg이 나갑니다. 종아리 뒤쪽 접히는 부분과 사타구니 겨드랑이 쪽에 좀 새카맣게 변색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면 사라질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변색이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지금 키에 175에 84kg 정도면 네. 비만은 하나 이제 아주 2단계, 3단계 비만 정도까지 가지는 않아서 네. 충분히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히는 부분의 피부 변색은 뭐 여러 가지 신체 변화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체중을 줄여서 그 접히는 부분을 좀 적게 한다면 색깔이 조금 허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네. 그거 외에도 색깔을 변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강한 식단을 잘 유지하시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적으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시면 충분히 정상 체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5880님이 선생님, 제가 정말 밀가루도 좋아하고 과일도 좋아하는데요. 이제 먹고 나서 뭐 운동을 많이 하면 좀 당을 많이 섭취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정말로 이제 운동만 많이 하면 좀 당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몸무게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양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고요. 네. 나가는 양이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초 대사량 플러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면 체중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들어오는 뭐 먹는 양들, 뭐 밀가루,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운동량이 많다면 체중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든지 너무 당도가 높은 과일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면을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이제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서 1탄당, 2탄당 이제 당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들을 만들게 되고 그 혈당을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을 갑자기 많이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당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당분을 많이 먹는 것은 이제 혈당 유지, 혈당 조절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혈당을 이제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뭐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음료수들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맞습니다. 뭐 주스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달달한 음료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적게 드시는 편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운동의 양과는 상관없이 적절한 양 이상을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뭐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혈당이 정말 팍 치솟는다. 네, 아주 전문 용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그나저나 우리 교수님께서 마스터 셰프 우승자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건강 음식도 혹시 연구를 하시나요, 교수님? 이게 제가 이제 밥상 다 차려놓은 걸 숟가락만 살짝 얹어놓은 이거 약간 무슨 얘기인데요. 시상식 약간. 이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비만대사 수술을 하는 의사들 혹은 이제 영양사,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전 세계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비만대사 수술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이제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이런 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학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런 이제 마스터 셰프 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열어서 저희 병원에 우리 그 박지연, 김은선 영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단백 계란 김밥이라는 이제 그 레시피를 하나 내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가서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표로 가게 돼서 제가 그거를 만들었더니 그때 또 김밥이 또 무슨 그 K 드라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유행했었나 봐요. 우영우인가요? 뭐 그런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 분들이 김밥 유행하는 데다가 저기 웬 의사가 뭐 요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좀 좋게 평가해 주셔서 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레시피가 바로 고단백 계란 김밥. 이 김밥의 레시피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그 기억하기론 제가 그거 지단을 만들어서요. 그 지단에다가 여러 뭐 이제 뭐 당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소, 그런 거에 뭐 거기다가 뭘 넣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단백질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기라든지 뭐 참치라든지 이렇게 넣고 이제 김 대신 지단으로 말아서 싸서 이제 먹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저는 김밥 한 번도 싸본 적이 없는데 그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서 했는데 그때 가기 직전에 제 와이프한테 이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배우고 가서 만들었다가 잘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단을 이용해서 이제 밥 대신에 지단을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단을 밥 대신에 넣고요. 김에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 쓰되 이제 쌀밥 대신에 지단, 그러니까 계란으로 이제 밥을 대신해서 그 안에 채소와 고기 각종 이제 뭐 고기도 넣고 해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좀 높여서 고단백 식단을 만드셨다. 혹시 집에서도 제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뭐 사모님께서 좀 서운해하시거나 그러시는지? 저희 와이프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단백, 이 김밥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1056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십니다. 당뇨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선은 살부터 빼보자고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망가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네요. 비만 환자 중에서도 당뇨 환자가 많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아주 많습니다. 저희 병원,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40%는 당뇨를 가지고 계십니다. 절반 가까이.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좀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이기도 해서요. 다만 이제 우리 비만 학회에서 보고하는 그런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기반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비만 환자는 정상 환자보다 당뇨가 생길 확률이 거의 3배에 가깝게 높다고 하고요. 특히 요새 젊은 환자분들의 당뇨가 문제가 되는데요. 젊은 분들은 뭐 5배, 6배 이상으로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약간 재밌는 질문도 들어왔어요. 저도 이거는 좀 궁금한데 왜 우리가 흔히 좀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1104님이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말 진짜일까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혹시 술도 액체인데 술만 마셔도 살이 찌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아주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요요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00kg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되고 잠도 잘 때 에너지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100kg인 분이 1000kcal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70kg까지 빼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산수로 따지면 기초 대사량은 몸무게가 줄어들면 줄어듭니다. 그러면 700kcal
이제 기초 대사량이 되겠죠. 네. 근데 다시 살이 쪄서 네. 100kg이 되면 네. 기초 대사량이 1000kcal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1000칼로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1000칼로리가 되지 않고 900칼로리만 되는 거예요. 왜 덜 늘어나죠? 그게 이제 몸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제자리로 가면은 그 똑같이 1000칼로리가 돼야 되는데 100칼로리가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100칼로리는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100kg일 때랑 똑같이 행동하게 되면 그 남는 100칼로리 때문에 체중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중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우상향의 그래프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요를 겪다 보면은 내가 먹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대사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먹는 게 얼마 안 먹는 것 같아도 체중이 잘 안 빠지는 겁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로는 이제 효율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생존의 입장에서는 사실 효율이 올라간 게 맞는데 좀 억울한데요. 억울합니다. 예, 좀 많이 억울한데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유지하는 일이 사실은 줄이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 이 체중을 줄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것도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였죠? 그것은 바로 그 술. 네, 맞습니다. 술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뭐 empty 칼로리, 그러니까 빈 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칼로리가 없어서 빈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데 칼로리만 높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빈 칼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것 자체도 영양소가 전혀 들어오는 거 없이 칼로리만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고 또 하나는 술이 여러 가지 안주들 먹을거리를 이렇게 자극시키기 때문에 술만 마시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체중 감량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술을 이제 분해할 때도 이제 좀 뭐랄까 간에서 해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체중 그 감량에 또 방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체중이 늘어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간의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6866님이 제가 지금 남자고요. 키는 178cm인데 몸무게가 57kg입니다. 근데 먹어도 살이 잘 안 찝니다. 지금 헬스장도 다니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살이 잘 안 쪄요. 혹시 건강하게 살찌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술, 담배, 커피 전혀 안 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뭐 본인께서는 좀 말라 있으니까 몸도 좀 이렇게 키우고 싶고 하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은 달라서 뭐 기초 대사량이 남들보다 좀 높다면 체중이 잘 안 찌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고 본인이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냥 그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하셔도 큰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살을 더 찌우기 위해서 갑자기 칼로리 양을 증가시키고 뭐 살을 찌우기 위해서 일부러 막 과다한 칼로리를 많이 먹게 되면 추후에 오히려 몸무게가 확 점프하면서 그거를 또 이제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서요. 혹시 증량을 조금 원하신다면 이제 일부 건강한 식단의 양을 조금 늘려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벌크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김상현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거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만 뭐 아까 수술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동반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만의 치료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최대한 올라가지 않도록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 취미로 잘 삼으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한번 올라간 체중은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이라는 방법까지도 쓰는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수술이 이제 점점 대중화되고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으로서 네. 아무리 이제 수술이 뭐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해서 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낭만 닥터스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도비만센터의 김상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